지금부터 본회의 3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3세션의 사회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심종진 사무관입니다. 본회의 3세션은 새로운 아동보호 시스템 아래서 미성년 후견의 도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아동보호 체계 변화에 따른 미성년 후견 제도의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이번 세션의 자장은 서울가정법원 이광우 수석부장판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광우 수석부장판사님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시며 우리나라 가사 및 후견재판 실무를 총괄하고 계신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시면서 미성년 후견을 포함한 가정법원 후견 사건의 실무적 난제와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쌓아 오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3세션의 자장으로서 변화하는 아동보호 환경 속에서 미성년 후견 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논의를 공정하고 심도 있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후견재판 실무의 중심에 계신 이광우 수석부장판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원 이광우 판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회의 주제는 새로운 아동보호 시스템 아래에서 미성년 후견의 도전입니다. 우리 민법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 후견을 개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나 입양, 보호출산 등 아동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장면에서 친권과 미성년 후견 권한을 누가 행사할지, 그리고 두 권한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관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세션에 배정된 시간은 총 90분입니다. 준비된 내용에 비해서 시간이 매우 짧은데요. 발표자 및 토론자께서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발제자는 각 20분, 토론자는 각 10분입니다. 그럼 제1주제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주제인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보편적, 협력적 미성년 후견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민법과 아동인권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교수님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위원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부 주요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제 개선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입양특례법 개정 등 새로운 아동보호 시스템 아래에서 미성년 후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깊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제에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하는 새로운 후견 모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미성년 후견제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귀한 통찰을 제시해 주실 현소혜 교수님 발표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소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미성년 후견 제도의 개선 방안입니다. 자료집에 제 발표문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50이 넘도록 아직 눈치가 없어가지고 무려 40페이지에 달하는 한글 파일을 보내드리고야 말았습니다. 좀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으로 똑같이 또 읽어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피곤해지실 것 같아서 제 발제는 PPT를 통해서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가정적 환경에서 사랑과 이해를 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동이 다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사망, 이혼, 학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적절한 보호 조치가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동복지법 제15조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정위탁을 보내기도 하고 입양을 보내기로 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시설로 보내는 보호조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시설로 위탁가정으로 또는 입양가정으로 가게 되는 아이들은 부모와 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또는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아이들이 의사결정 지원을 받으려면 더 이상 친권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리 보호 조치가 있으면 그 순간 미성년 후견도 함께 개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아동복지법은 이 보호 조치의 개시와 미성년 후견의 개시를 연동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민법상의 미성년 후견과는 전혀 별개로 이 미성년 후견 제도들을 발전을 시켜오면서 보호 조치가 어떤 것이 내려졌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미성년 후견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위탁으로 들어간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특칙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과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아주 작은 조문들에 따라서 이 미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고요. 시설에 들어간 아이들 의 경우에는 이른바 시설 미성년 후견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입양의 보호 조치를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내 입양 특별법에 따로 미성년 후견에 관한 조문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각각의 법률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위탁 아동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민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 부모에 대해서 친권 상실 재판 또는 친권 일시 정지 재판 같은 것들이 내려져야만 비로소 미성년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친권 상실 재판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되게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그 실제로 의사결정을 도와줘야 되는 위탁 부모님들께서 이런 친권 상실 재판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위탁 부모에게는 청구권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친권 상실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세한 논리 구조를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실무적으로 잘 그것들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들게 친권 상실 재판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친권자와 계속 연락이 닿고 있는 경우에는 친권 상실 재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미성년 후견인이 되면 과연 행복해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법원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구하게 되고 감독을 하게 되고 또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아이들의 행위에 여러 가지 책임들을 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과정에서 다 주위에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는 참 안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피 현상들이 퍼져나가게 되고요. 또 심지어 아이가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에도 이 미성년 후견인의 지위를 사임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미성년 후견인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한 번 짊어진 책임을 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미성년 후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법적 공백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설아동의 경우에는 너무 쉽게 미성년 후견이 개시돼서 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설아동에 관해서는 시설 미성년 후견법에 따라서 친권 상실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아주 손쉽게 미성년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아이가 고아이고 또 국공립시설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자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이 미성년 후견인의 지위를 가져가게 되고 또 사립시설에 있는 경우라도 아이가 고하면 별도의 그
법원 재판 없이 지자체장의 지정만 가지고 아주 손쉽게 미성년 후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고아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친권 상실 재판과 미성년 후견인 선임 재판보다는 훨씬 더 간이한 형태로 법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설 미성년 후견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시설 미성년 후견법에 따른 미성년 후견 역시 실제로 아이가 시설을 떠나서 다른 시설로 간다든가 원가정으로 간다든가 입양을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에도 시설장이 자동적으로 미성년 후견인의 지위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미성년 후견이 종료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내입양특별법은 더 특이합니다. 이 국내입양특별법은요, 입양의 보호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친권자가 계속 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입양의 보호 조치가 내려져야 할 정도라면 사실 원가정 양육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입양의 보호 조치가 있게 되면 이제 대개는 지자체장이 아이를 인도받아서 적당한 자에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자체장이 아이를 인도받아서 누군가에게 위탁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즉시 미성년 후견인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미성년 후견인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친생부모가 이제 입양 동의를 철회해서 아이를 다시 찾아가게 되면 당연히 미성년 후견인직을 면하게 되고 이제 입양을 가게 되면 양부모에게 그 친권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미성년 후견이 종료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의 자격이나 감독에 관한 것들도 사실 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자연인만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미성년 후견인이 되면 법원에 의해서 감독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감독 절차에 따라서 이제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시를 하게 되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그 국선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이제 공공 후견인을 감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후견 감독이 더블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설아동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대개 시설장들이 그 미성년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시설장은 본래 우리 민법의 원칙에 따르면 자연인의 자격으로 미성년 후견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교체될 때마다 매번 미성년 후견인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냥 시설장명만 미성년 후견인 시설명만 이제 미성년 후견인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연인이 아니라 시설 자체가 마치 법인 후견인처럼 작동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감독의 경우도 법원에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자체에서 후견 사무를 감독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입양특별법의 경우에도 역시 지자체장이 바로 관청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 우리 민법에서는 관청 후견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직 도입이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지자체라는 공법인을 바로 그 후견인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입양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법인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지위에서 후견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법원에 의한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임시후견인과 관련된 것인데요.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임시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면 법원에서 별도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미성년 후견인과 동일한 권한을 아마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시설아동의 경우에는 법원에 이제 시설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임시
후견인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고아들의 경우는 빨리빨리 미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임시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그 법원 허가 청구가 필요해서 임시 후견인이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권한 범위가 일반적인 임시 후견인하고는 전혀 달라서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또 학적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임시후견인의 권한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입양특별법의 경우는 역시 지자체가 즉시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신기하게도 국내입양특별법은 기존의 임시후견인 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임시후견인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 아직 입양 허가 재판은 나오지 않는 그 사이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임시 양육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그 임시 양육 재판에 따라서 아이를 데려가는 예비 양부모에게 임시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기존의 미성년 후견인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임시 후견인을 개시를 하는 것이어서 기존 체계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양부모들은 대부분 이제 혼인을 하신 상태에서 부부가 함께 오시게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임시 후견인으로 같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 민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사실상 복수의 미성년 후견인이 가능해지는 이런 구조로 또 국내입양특별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시설아동, 위탁아동, 입양아동의 미성년 후견 제도는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민법에 나와 있는 그 후견 제도하고도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자기가 일반 아동인가 아니면 보호 대상 아동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가정위탁을 가게 됐는가 입양을 가게 됐는가 또는 시설로 가게 됐는가에 따라서 미성년 후견의 유형도 달라지고 개시도 달라지고 권한도 달라지는 이런 상태들은 절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호조치 유형에 따라서 불합리한 차별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 지원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아이들의 법적 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후견 제도가 너무 복잡하니 스트림라인을 좀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권고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테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적 후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호자에게 일상 양육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관청 후견인과 양육자 그리고 공공 후견인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공적 후견 책임 강화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는 미성년 후견에 관해서 법인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입양특별법에서는 관청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법에 따른 그 아동들의 경우에도 역시 지자체장이 즉시 미성년 후견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정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렇게 보호대상 아동 중에 일부를 위해서 관청후견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다면 이것을 위탁아동이나 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의 경우는 그 친권이 어차피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서 분리조치가 개시된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친권이 작동할 수 없다면 누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대신해 줄 것인가를 법이 빨리빨리 특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만 이 아이들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번의 재판이라든가 지정행위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호조치 개시와 동시에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해주고 그 업무가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관청후견인 제도가 미성년 후견에서 너무 팽배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관청후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사실 독일인데요. 독일의 경우에도 관청후견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 특히 관료주의화 됨으로써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관청후견은 보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입장을 선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 관청후견도 안 되고 자연인 후견도 안 돼서 아예 아이들이 어떠한 종류의 후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미니멈 선으로 일단은 관청후견이 개시되도록 하고 그것이 빨리빨리 자연인 후견인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논문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관청후견에 개시되면 친권은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함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친권과 후견이 꼭 병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친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후견인도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친권자의 권한 행사와 후견인의 권한 행사가 서로 충돌하면서 아동들에게 불가역적인 손해를 미치게 될 위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제 정지 규정을 함께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친권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관청후견을 개시하게 되면 이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친생부모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또는 그 권한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녀의 일상 거소를 해외로 이동시킨다던가 또는 건강 상태의 유지와 전혀 상관없는 종류의 의료 행위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성년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치료의 목적이라도 아이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중요한 부동산의 처분같이 그 위험한 행위들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절차적 규제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관청후견이 언제 종료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호조치가 종료될 때 당연히 관청후견도 종료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아동복지법은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민법상 미성년 후견은 1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가 연장되지 않은 자립 청년들의 경우에는 관청후견의 종료와 동시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미성년 후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나오자마자 집도 구해야 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해야 하고 은행 가서 돈도 빌려야 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관청후견이 종료되기 전에 빨리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공공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미성년 후견인 변경 재판 청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개선 방안은 일상양육 대리권 부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미성년 후견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 위탁 부모나 시설장의 경우는 당연히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대신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관청후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지자체장이 아이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수시로 정말 많은 종류의 의사 결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고요. 그때마다
미성년 후견인의 선임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지자체장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아이들의 수시로 발생하는 즉각적인 필요에 제대로 대응을 해서 아이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으신 분들도 당연히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부가 혼인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면 서로 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필요한 것처럼 부모가 아이를 키우려면 친권이 없더라도 또는 미성년 후견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권한은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네이밍을 일상양육 대리권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상양육 대리권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26일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2026년부터 시행될 개정아동복지법은 위탁 부모에게 필요한 경우에 아주 작은 범위에서 이런 일상양육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이 조문은 이제 이런 일상양육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특례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계속 줄 수는 없고 1년의 범위 안에서 아주 작은 범위에서만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법조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일상양육 대리권은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미성년 후견과 상관없이 모든 양육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종류의 권한이고요. 이거는 위탁양육자, 시설장뿐만 아니라 사실 계부모라든가 그 밖에 이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권한이고 모든 나라들에서 대부분 그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된 아동복지법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재개정을 해서 저희가 그 일상양육 대리권의 범위와 기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이 이미 거의 다 지나가 버려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거나 관청 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실상의 양육자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아동의 복리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관청 후견인은 최대한 아이를 위해서 빨리빨리 그 좋은 자연인 미성년 후견인 후보자를 찾아 미성년 후견인의 지위를 그들에게 넘겨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권한과 책임이 너무 과도해서 혼자 미성년 후견인의 짐을 짊어지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관청 후견인과 그 공공 후견인이 복수의 후견인으로 함께 들어가서 협력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민법상 복수의 후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3-2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민법에 법인 후견인 제도와 복수의 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결국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미성년 후견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민법상의 개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 관청과 사실상의 양육자와 친생 부모가 모두 협력하여 아이의 복리를 실현하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주제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는 전민경 변호사님이십니다. 전 변호사님은 사단법인 온율의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특히 아동보호 시스템과 관련된 법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초래하는 실무적 문제점과 후견제도의 연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새로운 아동보호 시스템 실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법정대리권 공백 및 지자체장의 후견감독 부재 등 실무적 난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미성년 후견제도 발전을 모색해 주실 전민경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입니다. 앞서서 현솔 교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방대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약간 실무적인 관점에서 지금 변화하는 아동보호 체계에서 요러요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이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목차는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습니다. 먼저 아동보호 체계의 전환점에 있는 지금 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5년 올해 7월부터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민간기관 중심에서 법원의 허가 중심 절차로 전환하는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출생 직후 아동을 국가보호체계로 연결을 하는 보호출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아동 최선의 이익을 핵심 가치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에서의 그 후견 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작동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가는 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양 절차 개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크게 바뀐 입양 절차 개편은 과거 입양기관 중심의 제도에서 법원 허가제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기존 입양특례법에서는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는 절차로 운영되었고 그것은 입양기관이 친생부모 상담, 아동보호, 예비양부모 심사, 결연까지 전담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법원에서의 허가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를 입양기관에서 전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기관은 아동보호의 목적을 갖춘 기관이 아니고 입양기관 자체는 입양 알선이 목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입양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아동권리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을 저희가 서명은 했지만 비준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의 비준을 위한 이행 법안의 마련도 필요했고 이런 전반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새로운 입양 절차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국가와 지자체 주도의 공적 절차로 전환하는 국내 입양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내용이 모두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지자체가 친생부모의 상담과 아동 보호를 담당하자. 그리고 복지부와 입양정책위원회가 결연 과정에 관여를 하자. 또한 가정법원에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가사조사관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아동권리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자는 것이 전체적인 입양 절차 개편의 배경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을 표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국내 입양 절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편 전에 입양특례법에서는 민간기관 중심의 절차였습니다. 친생부모 상담 동의 그리고 아동의 보호도 모두 입양기관이 담당했습니다. 특히 아동보호는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혹은 입양기관이 관리하는 위탁가정의 위탁 부모님들이 아동보호를 했었습니다. 또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신청과 조사도 입양기관 자체의 심사로 진행을 했고 결연 또한 입양기관의 주도로 입양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입양기관에 신청한 예비양부모 사이의 결연을 입양기관이 주도하여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양육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임시양육은 예비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하고 나서 입양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의 임시양육을 말하는 것인데요. 입양특례법에는 임시양육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행적으로 예비양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입양기관이 관리하는 위탁가정으로 예비양부모가 신청을 해서 본인이 이제 위탁가정이 되어가지고 본인과 결연된 아동을 보호하는 그러면서 입양허가까지 기다리는 이런 절차를 진행했었는데 그런 임시양육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만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사후관리 역시 입양기관 중심으로 입양허가가 있은 다음에 1년간의 사후관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가정법원 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절차를 입양기관이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 입양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국가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말씀드린 친생부모 상담 동의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아동보호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 체계로 편입을 하면서 일시보호 시설에 보호를 하거나 가정위탁에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이제 결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양부모 신청 조사 역시 현재 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하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결연 또한 복지부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하면서 이제 결연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결연심의위원회에서 입양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에 입양기관에서 관행적으로 그 예비양부모에게 위탁하면서 진행했었던 임시양육을 이제는 가정법원의 임시양육 결정 절차를 마련해서 가정법원의 임시양육 결정을 받고 실제로 예비양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고요. 입양 허가도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보다 가사조사가 좀 더 강화되었다는 이런 차이가 있고, 사후관리도 일단은 국가 책임으로 법에서 지정해 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법에서의 이 책임, 사후관리를 하는 책임은 국가가 지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국가 중심의 입양 체계로 많이 변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견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먼저 입양 대상 아동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지자체장의 후견 지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국내입양특별법 14조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으로서 지자체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그 주소지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아까 현소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친생부모가 아동 입양에 대한 동의를 하고 나서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부터는 거의 친생부모가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이후에 이 아동에 대해서 입양 대상 아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입양 대상 아동으로 결정하지 않은 시점까지는 법에 따르면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 출산과는 달리 그 지자체장에게 바로 이제 아동을 인수하였다고 바로 후견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 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동은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이후에 입양 대상 아동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법정 대리권이 법적 대리인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시양육 기간 동안의 예비양부모의 법적 지위입니다. 임시양육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예비양부모가 임시후견인이 되는데요. 임시후견인의 지위는 사전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시후견인의 지위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보호하고 요양할 권리 의무, 그리고 거소지정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양육 기간 동안의 감독 주체 및 지위가 불분명합니다. 통상 임시후견 선임과 동시에 이제 법원이 후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양 절차 전반에서 그리고 임시양육 기간 동안에 입양 허가 전 가정방문의 주체가 종전에는 입양기관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게 개편 후 보장원이 되는지, 혹은 가정법원에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예전에 입양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듯이 그렇게 감독하는 게 이제 법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절차를 꾸준히 진행했던 보장원이나 복지부에서 관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임시양육 결정의 취지와 관련돼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임시양육 결정의 취지는 입양될 아동과 예비양부모 사이에 조기 적응을 돕고 사전 양육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비양부모에 대한 어떤 정성적 평가 자료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양육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그 속도 차원에서 예비양부모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비 입양부모는 결연 이후에 입양 허가 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임시양육 결정을 신청을 하는데, 예비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임시양육 결정은 입양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양육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임시양육 결정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임시양육은 어쨌든 입양 대상 아동을 예비 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 전에 직접 양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심리, 부모 면접, 사전 양육 환경
대한 조사, 그리고 면접 관찰 등 가사조사관에게 밀접한 조사를 요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그 시간에 대한 차이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전 처분 후 본안 판단까지 내용인데요. 통상 법원에서는 이제 통상 후견 사건의 경우에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면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그 후견인으로서 해야 될 급한 문제들을 임시 후견인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본안 사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본안 사건은 속도를 늦추면서 이게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본안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양부모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임시 양육 결정은 그 빠른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의 임시 양육 기간이기 때문에 임시 양육 결정 전에 아까 말씀드린 입양 부모 교육을 하거나 서면 심리 부모 면접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보담 심리, 즉 입양 허가가 장기화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법원은 임시 후견 중에 이제 아동의 신상에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결정, 예를 들어서 거소의 변경이나 이를 제한하는 거소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어떻게 보면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예비 입양 부모 입장에서는 임시 양육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 그럴 때 거소의 변경 등에도 법원의 허가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호 출산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호 출산에서의 후견 문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보호 출산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위기 임산부가 아동 출산 전에 상담을 통해서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출산 절차상의 비식별화된 정보, 즉 익명화된 정보로 출산을 하고 아동에 대해서도 성본을 창설해서 그 아동은 그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 체계에서 입양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보호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절차를 보시면 먼저 임산부가 지역 상담 기관에 보호 출산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 보호 출산을 결정을 하면 이 산모의 정보는 익명화돼서 처리되도록 됩니다. 이후에 산모는 의료기관에서 그 익명화된 산모 정보로 이제 진료를 받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친생부모 정보를 통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작성하고 이 출생 정보는 밀봉이 돼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익명화된 정보로 출산을 합니다. 이후에 출산 후에 아동을 지자체로 인도를 하는데요. 아동을 지자체에서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자체장이 법전 후견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제 아동 임시 보호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정 위탁이나 시설 보호를 하고,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성본 창설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14조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이제 보호출산 관련 법 제14조의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호출산제는 임신 중에 상담을 통해서 보호출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산모들에게 적용하는 법제인데, 예외적으로 제14조에 따르면 출산 후에도 출산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는 보호 출산과 동일하게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 후에도 이미 이제 출생통보제를 통해서 아동 정보와 산모 정보가 지자체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모두 회수하고 애초에 임신했을 때부터 보호 출산을 한 거와 동일한 그런 결과를 갖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14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전달된 산모와 아동 정보를 회수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이후에 지자체에서는 입양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요.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서 입양 동의를 하고요. 결국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입양을 결정하거나 혹은 장기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입양으로 결정을 했다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가 났을 때 지자체로서는 후견 종료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 보호 계획으로 시설 보호를 하거나 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동을 시설 보호할 때 계속 지자체에서 후견이 되는지 아니면 시설 미성년 후견법에 따라 시설장이 후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호출산 절차를 말씀드렸는데요. 보호출산제에서도 후견 관련한 문제점이 보여서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후견인에 대한 감독 부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출산의 경우에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아동을 지자체에다가 이제 인도를 하면 아동을 인수받은 지자체는 그 동시에 이제 후견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장이 어떻게 보면 후견인이면서 동시에 감독권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나 외부 기관의 후견 감독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 당사자와 감독자가 동일인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을 하고 이것은 실제로 민법상 후견 감독의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장의 후견 업무 자체의 깊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법을 만들 땐 보호출산 아동은 바로 입양 절차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는 시간은 매우 짧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하에 법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호출산 아동 중에서도 입양제도가 아닌 시설보호되는 아동이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자체에서는 시설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의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설로 아동을 전원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후견인도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스스로 일단은 후견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보호출산제도 아동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복지부 차원에 보호출산제에 관련한 후견 수행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침이 부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후견인 업무 가이드라인도 미비하거니와 후견인의 업무 범위, 의무, 보고 체계가 불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후견인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부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별 편차 문제입니다. 그 지자체별 후견 업무 수행 역량 차이를 좀 실무상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후견 실무는 결국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고 이로써 이제 전문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아동 권리 보장 수준이 상이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된 업무 처리 절차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견 관련 종합적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입양제도는 입양 절차에서 입양 대상 아동 결정 전까지의 법정 대리인 공백 상태, 그리고 임시 양육 기간 동안 예비 양부모에 대한 감독 기관이 불명확하다는 점, 실제로 법원인지 지자체인지 아동권리보장원인지 솔직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호출산제도의 같은 경우에는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지만 지자체장의 후견에 대한 감독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보호출산 아동이 입양되지 않고 시설 보호하게 될 경우에는 지자체 장애 후견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시설 미성년 후견법에 따라 또 이제 후견인이 변경되는 것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자체 장애 후견 업무는 결국 담당 공무원이 수행을 하는 것인데 지자체의 후견 업무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의 후견 역할에 대한 후견 역할 그리고 어떤 감독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하고요. 지자체와 사법기관 간의 역할도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 후견인 양성 체계가 부재한 문제도 있는데 아까 현수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공공 후견인 같은 이제 후견인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약간 부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결국 지자체 후견이 장기화될 경우에 미성년자 공공 후견인 같은 것으로 연계를 해야 하는데 그 연계도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좀 개선 방향을 약간 고민해 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입양 절차에 관해서는 신생부모의 입양 동의 후에 지자체에서 아동을 보호할 경우 입양 대상 아동 결정 전이라도 지자체 장개 후견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현 교수님 말씀한 것과 좀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아동보호체에 진입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지자체장이 후견인 지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연 후에 예비양부모가 임시 양육 허가를 받은 뒤에 어떤 입양 절차 완료 시까지 감독기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이 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호출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후견인 지위를 유지하지만
법원 후견 감독 제도를 도입하든지 해서 지자체장이 제대로 후견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지자체의 후견 업무 부담을 줄여줄 대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계속 후견 업무를 하는 것을 좀 기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제 아동 전문 후견인 제도와 같은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후견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러면서 이제 후견인 풀을 구축하면서 신속한 후견인 지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장이 후견인일 경우, 즉 지금 그러니까 지자체 후견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농후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자체가 후견인일 경우에 후견 감독 업무를 법원이 할지 복지부가 할지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자체 후견 업무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내부 평가 기구가 있어야 지자체 후견 업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보호 체계 개편을 통해서 입양 절차에 임시 후견인 제도가 도입됐고 보호출산지에서는 지자체장의 후견인 지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양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 전에 어떤 후견인 공백 문제, 그리고 임시 양육 결정에서의 감독 기관 불명확 문제, 보호출산에서는 지자체 후견에 대한 감독 부재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후견 제도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법원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서는 발표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입양 관련해서도 저희 법원에서도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방금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원에서도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첫 번째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서울가정법원 박종국 후견감독 담당관이십니다. 박종국 담당관님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 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며 미성년 후견 사건의 감독 실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법원의 감독 실무 관점에서 지자체 후견인의 업무 수행 정도의 차이, 그리고 전문성 부족 문제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종국 담당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가정법원 박종국 감독관입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된 토론문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발제 1과 관련해서 첫 번째 가항에 보면 지자체장에 의한 미성년 후견과 관련해서 이제 발제자께서는 후견이 친권 상실 부재에 머물러 있고 보호 대상 아동 전반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제 공적 후견 책임 강화의 측면에 지자체가 스스로 미성년 후견인, 이른바 관청 후견이 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선 세션에서도 이제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법원에서는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친족 혹은 양육자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이제 재산 혹은 법률 문제, 경제적 형편의 곤란으로 후견인 선임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절차 구조 결정을 통해서 이제 국선 후견 혹은 국선 후견 감독인을 선임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좀 관련 기반이 마련되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제자의 후견의 공적 책임 강화 제시는 깊이 생각해 볼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후견 업무는 관련 공무원에 의해 실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특히 지자체장이 미성년 후견인이 될 경우에 지역 내의 여러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가족이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역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 이외에도 미성년 후견 선임 사건이 청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후견이 선임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실제 그러한 문제 제기도 있어 왔던 점에서 이에 관련한 해결 방안도 함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항입니다. 법인 후견인 제도와 관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복수 후견인 또는 법인 후견인 선임을 할 수 없는 점에서 필요시 법인을 미성년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을 해서 법인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미성년자 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견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에서도 복수 후견인 또는 법인 후견인 선임이 가능할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지자체의 장과 양육자를 공동으로 선임해서 그 권한을 분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발표자가 제시한 관청 후견인의 원활한 후견 사무 수행과 연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적 후견 책임의 강화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제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 여러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복수의 직원들에 의해서 누적된 어떤 노하우나 방법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목표로 중액기관을 설치하고 팀에 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착안해 본다면, 지자체 장을 공동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할 경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미성년자의 안전된 양육과 관청 후견인의 체계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공동 혹은 복수 후견인 간 이견으로 미성년자의 복리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법인 후견인의 경우 사실상 미성년자를 양육한 자가 별도로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성년자의 신상보호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축인점을 감안을 한다면 법인 후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사 분리 문제는 매우 경계해야 될 지점이고, 법인 내 각 구성원이 후견 사무에 대해 갖는 책임감의 정도 및 수행에 관한 부분도 동시에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상 미성년 후견인이 아닌 경우에 관청 후견인의 후견 사무에 관해서 후견 감독인이나 법원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권한의 한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 측면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후견 개시 사건에 대한 심판문과 별지에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을 명시해서 이에 대한 감독 내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관청 후견인의 경우에 법원의 심판이 아님에도 권한 총괄 행위 신청 등 별도의 사건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항입니다. 양육자에 대한 일상 양육 대리권 부여와 관련해서 실무에서도 양육자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업무들을 할 때 후견인에게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고, 후견인도 사안마다 개입하고 동행해야 되는 것에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발제자의 제안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 연장선상에서 발제자의 의견처럼 미성년 후견인이 아닌 위탁을 받은 자에게 일정 부분의 대리권이 부여될 경우에 그에 대한 세밀한 접근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와의 협력, 행정적 뒷받침, 미성년자의 의사결정 지원 충실, 미성년 후견인이 이를 성실히 어쩌면 관리하고 소통해야 하면서 조율해야 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특히 후견인과 이 양육자와의 어떤 충돌이나 이해상반으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복수 후견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 양육 대리권의 권한과 범위를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지, 대리권의 적절성을 헤아리는 과정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금융권에서조차 미성년 후견인에게 후견 특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오라고 하는 요구들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에 반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들도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제반 사항들은 더욱 세밀히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항입니다. 지자체와 양육재가 협력체계 구축인데요. 민법상 미성년 후견 선임 사건에서는 이제 친권자가 있는 경우 선임되지 않지만, 시설 미성년 후견법에 의해 시설장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비록 친권자가 있더라도
경존하게 되고 친권자의 친권 남용 행위를 막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관청 후견의 경우 개시와 동시에 친권이 정지되므로 위와 같은 현장의 불안은 불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후견인 관련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자체의 장과 양육자가 공동후견인으로 선임될 경우 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와 양육자간 협력 체계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후견과 연결을 시켜 본다면 이건 좀 여러 가지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 공공후견 지원을 위해서 시범 사업을 수행하라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면서 공공후견을 내실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제 2 관련입니다. 그 가항은 좀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항을 보겠습니다. 그 후견인에 대한 감독 및 지침 평가 부재와 관련해서 그 2019년도 5월에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가 갖추어졌고 아동보호 전반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도 강화되었으며 이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각 절차들은 요약하자면 그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해서 공적 체계를 강화하고 미성년 후견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인력 풀 구성이나 전문 교육이나 후견인 활동 지원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이나 제한을 청구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공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를 관청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사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 부모나 시설의 미성년자를 관리 감독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의한 손해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분쟁에 대한 금전 보상, 절차 지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더불어서 법원에서 감독 실무에서는 사전 처분에 의해서 임시후견인 선임 시 권한 범위를 명시하고 그 이행 결과 보고서를 보고하게 하고 있으며 후견 개시 결정 이후에 확정 이후에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그 이전의 관련 사안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에 대해서 입양 사건에 관해서 6개월 이내에 결정돼야 되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임시 후견인에 대한 법원의 후견 감독 시행이 타당한지 여러모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근거해 볼 때 지자체의 장이 미성년 후견인이나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될 경우 행정부의 관련 부처와 협력을 모색하고 관련 통일된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어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내 입양 특별법과 관련해서 입양 양육 신청 시와 그리고 입양 허브 결정 전에 각 조사관 조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명령을 받는 조사관이 그 신청 시부터 허브 결정 전까지 그 과정을 계속 주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일지 등을 점검받는 이런 절차들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입양과 관련돼서 조사관이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대안으로도 좀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항입니다. 지자체의 대처 및 대안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약수를 하겠습니다. 이미 그 전민경 변호사님께서 선행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호출산 아동의 경우에 이제 그 상담이라든지 어떤 체계적인 절차의 어떤 개입 없이 그 지역 상담 기관에서 상담만 받고 그 한 달 이내에 친생부모와 분리되고 기아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창설되는 점을 우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출산제도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차치하더라도 그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지자체의 장이 시설 양육이나 입양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을 참조해 보면 그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 입양으로 가는 수순이 좀 예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와 실무 현장에서의 준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실무에서
특히 특정 후견 사건의 경우에 그 법원이 감독을 하고자 할 때 그 지자체별로 자치구별로 업무 수행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후견 담당자가 잦은 교체도 문제이거니와 전문성의 차이도 있고 피후견에 대한 보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는 부분 역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내용이 광범위해서 아마 토론 다 마치신 후에 발제자분들께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신현식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이십니다. 신현식 사무관님은 현재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 재직하며 아동보호체계와 보호대상 아동 후견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정부 정책 담당자의 시각에서 새로운 아동보호제도의 도입에 따른 미성년 후견제도에 대한 정책적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동보호 정책과 미성년 후견제도의 연계 강화를 논의해 주실 신현식 사무관님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부 아동정책과 신현식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복지부에서 지금 아동보호체계 쪽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법률적인 전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약간 좀 취약할 수 있지만 어쨌든 행정부에서 이제 정책 집행하는 입장 쪽에서 실무적인 부분 위주로 해서 발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제 1 관련해서 현소혜 교수님께서 관청 후견인과 일상 양육권 대리권 관련해서 이제 발제를 주셨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 아동들은 이제 일단은 시설 미성년 후견법에 따라서 시설장이 이제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반면에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는 어쨌든 위탁 보호자가 직접 후견 선임 청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설보다는 가정위탁 쪽 아동에 대한 그런 후견 선임의 부분에 취약하다, 사각지대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 아동의 미성년 후견 선임 전까지 양육자에게 최대 1년간 그 일정 범위 내에 법정 대리권을 부여하는 아동복지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고 내년 5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이제 발제해 주신 분께서 말씀하셨던 듯이 그 양육자의 그런 권한 행사 범위에 있어서는 사실 일정 부분 제한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그 법안 자체가 어쨌든 임시로 부여하는 그 후견에 대한 임시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정식 그 후견 선임이 기본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일정 범위 기간이라든지 권한 범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소혜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적 후견 책임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앞선 개정된 법률보다는 좀 더 진전된 사항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발제해 주신 내용과 이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복지법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그 법안 주요 내용은 이제 최근 그 위탁 아동의 법원에 의한 미성년 후견 선임까지 지자체장이 이제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양육자에게 일상적 법정 대리권을 당연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을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하고 이제 그 심의 과정에서 이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이제 내년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한 그 위탁 부모와 그다음에 지자체장의 그런 그 후견 선임 간의 이제 충돌 부분을 좀 저희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법원의 친권 상실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법인의 그런 미성년 후견 선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민법과의 그런 충돌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이 후견 특히 가정위탁 쪽의 아동들의 그런 후견 선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제 1 관련해서
그 입양 체계 개편이 올해 이제 7월에 개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보호출산제가 개편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제도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입양이라든지 보호출산으로 나온 아이들 숫자가 별로는 없기는 하지만 기존 기존 그 보호 체계 내에서는 좀 다소 획기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 부분이 있어서요. 많은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입양 대상 아동은 일단은 친생 부모의 입양 동의가 떨어진 이후에는 입양 절차가 완료되거나 아니면은 그 예비 양부모에 의해서 임시 양육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장이 당연히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가 됩니다. 후견 사무는 아동 시설 등에 이제 위탁된 때부터는 임시 양육 결정으로 예비 양부모가 임시 후견이 되거나 법원 결정으로 입양 효력이 이제 발생하기 전까지 하게 되는데요. 후견 역할은 그 현재 지자체에서 아동보호 체계 업무는 이제 전적으로 아동보호팀이라는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아동보호팀에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라는 전담 인력이 따로 있고요. 그분들께서 입양이라든지 그런 후견 업무 전반을 업무를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자체장이 후견자로서의 그런 개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후견 업무는 자연스럽게 아동보호팀의 아동보호 전담 요원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임시 양육 기간 동안에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이제 가정 방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동이 양부모에게 이제 결혼돼서 이제 가기 전까지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 부분을 이제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군구에서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군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위탁 수행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수행 기관에서 예비 양부모라든지 입양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위탁 기관과 그다음에 지자체가 같이 양육 상황 점검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양육 상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후에 법원에서도 입양 결정을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법원이 직접 한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자체 그다음에 사법부가 삼중으로 해서 관리 감독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호출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출산도 입양과 마찬가지로 지역 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청장이 보호출산 아동의 미성년 후견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역할 역시 지자체 아동보호팀의 그 아동보호 전담 요원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시게 되고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2주 내에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아동에게 가장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자체 인프라라든지 그런 거를 사정을 고려를 해서 최대 3개월까지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보호 조치로 보호 체계 안에 들어온 아동들이 계속 지자체장에 의해서 후견 사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어쨌든 3개월이나 최대 3개월, 6개월 안에 보호조치 유형이 결정이 되면은 가정위탁으로 가게 된 아이는 가정위탁 보호자가 이제 뭐 최종적으로 그 후견 선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시설 가게 되면은 시설장이 후견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입양 가게 되면은 국내 입양법에 따라서 후견 선임이 되기 때문에 그 아동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뭐 성령 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자체장이 후견 선임을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후견 사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전담 요원분들이신데요. 그 앞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상 지자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이 후견 쪽 업무이긴 합니다. 법률적인 전문성 판단 부분이 있는 부분이어서 지자체에서 많이 좀 부담을 갖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최종적인 보호 책임은 지금 현재는 법상 지자체
지자체 시군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부 차원에서는 지자체에서 그런 후견 업무에 대한 그 경감을 좀 완화하고 현장에서 좀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올해는 그 미성년 후견 지원 매뉴얼을 새로 발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년 계속해서 정비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자체 후견 업무 수행하시는 분들의 그런 역량 강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 아동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을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호대상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보호대상 아동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사정,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든지 채무, 그다음에 뭐 양육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후견 사무를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공공 후견인을 별도로 양성을 해서 선임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로 해서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을 이제 법제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7년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시범 사업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제화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분들의 그런 많은 조언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많은 의견들 주시면은 저희가 업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후견은 단순히 이제 법적 의사 결정을 지원을 해준다는 걸 이상을 넘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호대상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그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이 후견 선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저희 복지부 그다음에 담당 실무자로서 많이 챙길 수 있는 부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준배 관장님이십니다. 조준배 관장님은 강남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자 전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회장을 역임하신 후견 현장 기반의 복지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후견 전문성을 축적한 인력풀 확보와 후견인과 양육자 간의 갈등 중재 등 실무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해 주실 것입니다. 아동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후견 모델을 제시해 주실 조준배 관장님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사회복지사 조준배입니다. 처음에 토론을 후견대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뭐 선뜻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원고를 받아보고 나서 괜히 했구나. 워낙 방대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한 두 번 읽고 나서 교수님 그 말씀의 결론에 관청 후견제의 국가 책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제도 변화를 제언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미성년 그 후견 감독 사건들 뭐 또 현장에서 또 미성년 사례들 많이 보면서 이런 그 제도의 변화가 앞으로 미성년 그 취약계층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한계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4가지 정도의 저의 그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새로운 보호 시스템은 결국 부모 사망이나 학대나 뭐 이런 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제 이 제도적 그 보호망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시설로 입소를 하거나 연계가 될 때는 이제 제도망으로 들어오는 과정인데 사실 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친족에 의해서 여전히 보호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친족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접근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후견을 청구를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앞으로 업무는 뭘 봐야 되는지 내 권한은 어떻게 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지레 겁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자체를 포기하거나 또 뭐 그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번거로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에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그 우리 박인환 교수님께서 후견 감독청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을 좀 받아서 저는 그 후견 지원청도 좀 필요하지 않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후견을 그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국 뭐 변호사님, 법무사님 통해서 그 법적 대리를 받아서 이제 해야 될 텐데 비용이 또 부담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도적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후견 이용 지원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조례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후견 사회복지사회에다가 청구 지원서부터 또 후견 양성 과정, 또 후견인들의 이제 그 도움을 제공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광역시도 중심에서는 이제 좀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 예산 편성에 이슈가 있겠는데, 결국 사각지대가 그가 원치 않아서 안 하는 건 관계없지만 하고 싶은 상황,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사각지대가 발생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공감해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관청 후견제로 할 때 결국은 일선 공무원이 이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일선 공무원들이 현재 이 후견 제도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일선 공무원들은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업무가 성과 평가에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자기 주 업무하고는 이게 약간 이게 벗어난 업무가 될 때는 밀려날 거다. 또 그 전문성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관료조의 문제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이 관청 후견도 한계에 부딪힐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게 이제 공공후견인인데, 공공후견도 저는 좀 전에도 공공후견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공공후견인 자격을 어떻게 그 규정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공공후견이 후견인이 될 때는 대체로 취약객들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자원과 또 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알고 있는가? 일반 시민은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따뜻한 뭐 멘토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퇴직한 사회복지 직역에 오래 근무했던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뭐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또 현장의 민간 사회복사 퇴직자들을 활용하면 그들의 전문성을 이 보호아동들에게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 양육자와 이 후견인의 갈등 쟁점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보면 저는 이제 후견 감독인을 하는데 후견인인 그 주보호자죠. 주로 이제 조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 조부모님 자체가 고령이세요. 이제 막 그 치매 뭐 그 상황까지 가는데 후견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살아오던 그 나름대로의 완고한 자기 고집이 있단 말이죠. 이걸 손자녀 이 10대 이 사춘기 손자녀들에게 주입을, 또 당신 기대 여명이 얼마 없으니까 강하게 또 주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반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후견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통제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후견인이 제사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할머니 잔소리 듣기 싫어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옷이 필요하거나 이제 뭐 집에 필요할 때만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주양육자와 후견인의 갈등, 또 감독인과의 이 갈등, 이 쟁점을 우리는 어떻게 조정할 거냐. 결국 이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통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조정한다 그러면 아까 저 감독청 말씀하실 때 의사결정위원회,
의사조정위원회 뭐 이런 기구들, 이 법원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쟁점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집단 지성에 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의 그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그 장치가 좀 필요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통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결국 지원할 거냐 대리할 거냐, 이거는 뭐 후견 제도의 아주 큰 그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관청 후견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공 후견도 마찬가지, 이 친족 후견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피후견인 입장에서 복리 우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자녀지만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서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미래 생애 주기 관점에서 다가오는 다음 생애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그러려면 이 지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후견의 그 뒤에서 바라봐 준다라는 의미, 아주 그 의미 있게 보는데요. 비후견인이 스스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원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방향성으로 이 후견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앞으로 그런 제도 변화는 그렇게 될 것인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 45기로 소년 인권 옹호 분야의 베테랑 법조인이며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소년 사법 보고서를 제출하여 권고를 이끌어낸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아동 양육시설 아동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지속하며 학대 피해 아동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8세 퇴소 아동의 법적 조력 공백과 자산 침해 등 미성년 후견 실무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소년 및 시설 아동의 권익 옹호의 측면에서 미성년 후견 제도의 발전을 논해 주실 박인숙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인숙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그 서울소년원에서 한 7년 정도 그 회복적 사법 활동이라고 해서 매주 일요일 날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갈등을 조절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활동을 하던 중에 아동 양육 시설 아동이 계속 서울소년원으로 점점점 많이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이 실제로는 범죄와 가깝지 않은 아동이었으나 결국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 서울소년원에서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나이와 민법상 성년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한 살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아동복지법의 아동을 민법의 성년의 나이로 맞춰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법을 개정해서 정말 아동복지법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년의 나이가 전 18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유엔의 영향을 받아서 아동복지법이 지금 아동을 18세 미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오래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많은 아이들이 18세에 그 시설을 퇴소를 하면서 1년 동안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실제로 시설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18세에 머물더라도 시설에서 그 아이를 방임했고, 그러다 보니 18세 아동은 아동 학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조력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가능하지 않았고, 시설을 퇴소한 18세 아동은 시설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서 실제로 그 시설을 퇴소하면서 그래도 많은 지원금을 받고 나오는데요. 그걸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두 달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큰 돈을 그냥 정말 날려버린 아이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또 어떨 때는 아동 학대로 시설에 있던 아동이 시설 퇴소하니 그 아동 학대를 한 보호자에게 그 아동이 지원받는 금액을 시설에서 주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이거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제가 지자체에 전화해서 문의도 해봤었는데요. 그러면서 시설 미성년 후견법이 있구나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고, 제가 문의했었습니다. 지자체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실제로 지정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정 취소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지금 상태에서는 18세 아동이 퇴소를 하지만 지자체는 지정 취소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후견인이 없는 상태에서 1년을 보내는 이런 법적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그 현소혜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면서 지자체가 후견인이 된다면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저는 이 나이 공백을 바꾸지 않는 한 결국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며 어쩔 수 없이 이 18세에 대한 보호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같은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그 아동들을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막 그 시설에도 연락을 하고 지자체에도 연락을 하고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 접촉한 느낌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지자체는 아동의 편이 아니더라고요. 모두 다, 저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유착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진짜 유착이었어요. 그 시설에서 그 조사를 나올 때도 시설에게 미리 알리고 나와서 그 지자체에서 하는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문제 있다고 생각한 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나와서 공고를 내려도 이행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행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은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에게 조사하라고 그 사건을 내렸고, 경찰은 지자체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진짜 지자체가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냥 갖고 있는 자료 이상으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와, 이 지자체가 과연 정말 아동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시는 것처럼 지자체가 미성년 후견이 돼서 이 제도가 개편이 된다라면 정말 그 지자체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들이 이 업무를 하나하나, 정말 아동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큰 애정이 필요하거든요. 아동 한 명 한 명을 정말 어떻게 보면 따뜻한 시선으로 정말 이 아동의 행복과 올바른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데, 그 정도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자연인에게, 잘할 수 있는 자연인에게 이제 이 미성년 후견을 맡긴다는 것인데, 그거를 얼마나, 근데 미성년 후견이 아까 뭐 일상 양육 대리권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대응한다라면 실제로 그 일상 양육 대리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것을 잘 활용해서 아이에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지금 나온 개정안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정말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말을 줄이고 진행을 해봤는데 진행의 미숙으로 벌써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토론자분들 의견에 대한 발제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발제자 두 분께 한 3, 4분 정도로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의미 있는 토론을 해주시고 귀한 의견들 나눠주신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 모든 걸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중복돼서 나왔던 거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실제로 후견 청구를 하지 않은 애들을 보호하는데 제가 제안드린 관청 후견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제안드린 관청 후견은 바로 그런 케이스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로 하러 오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법원이 알아서 잘 선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아무도 애들을 위해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일단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책임을 지우자. 그 다음에 그 지자체가 그 스스로 커버할 수 없는 전문적인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선임으로 공공후견인으로 후견인 변경하는 걸로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양육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육자들에게로 미성년 후견인을 변경하는 절차를 그 지자체가 키를 쥐고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도 그 모든 아이들의 후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끙끙거리는 것보다는 빨리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넘기는 편이 지자체 업무 분담에 경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이제 그 18세, 19세 아동의 경우에도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 18세가 도달하기 전에 미리미리 지자체가 변경 청구를 해줌으로써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공공 후견인들이 미리 선임되어 있고 그래서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원고에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는 지자체의 후견 사무의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자체 후견 사무에 법원이 감독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후견을 필요로 하는 후견인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지자체는 후견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이것은 권력 분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입법자가 이 권한을 행정부에게 후견 권한을 주었으면 행정부가 그것을 가장 잘 행사할 것이라고 믿고 그 자율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원이 이제 일반 자연인 후견인들을 감독하는 거랑 같은 구조로 시시콜콜 의심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계속해서 페이퍼워크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쏟으면서 결국은 애들은 주변화되고 소외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자체 내부에서 또는 보건복지부와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업무 성과 평가들과 또 감사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견 사무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어야 된다. 법원의 후견 감독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질문 주신 거는 복수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을 때 후견인 간의 권한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후견인을 두면서 그 양육자들에게 일상 양육 대리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 권한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묘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해주신 부분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입양제도에서의 임시양육 결정 이후에 복지부에서 오신 사무관님께서는 지자체와 복지부 위탁기관 그리고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삼중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있으면서 이제 예비 양부모들의 문제 의식을 좀 받아보면 당시에 입양기관에서의 관리 감독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두 달에 한 번 오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들어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자체랑 복지부 위탁기관 법원에서 계속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지 약간 고민이 되긴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제 아동에 대한 양육 능력 그리고 아동의 조기 적응을 살피는 것은 꾸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텐데 각각 다른 기관에서 와서 계속 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들었다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호 출산 관련해서는 지자체 후견인이 바로 지정이 되지만 매우 짧은 기간, 그래서 2주에서 길어다 3개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아동 보호에 대해서는 가정형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도 가정형 위탁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가정 위탁으로 가게 되면 현소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그 위탁 부모의 후견인 선임 청구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고, 그 경우에는 또 장기간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는 문제가 뭐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그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 할 것 같지만, 결국 가정위탁으로 진행될 경우에 지자체 장이 후견인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지자체 장 후견인 지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감독에 대한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발표와 토론에 함께 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성년 후견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과 제언들을 들으면서 미성년자 보호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성년 후견 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고민과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3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자장을 맡아주신 이광우 수석부장 판사님을 비롯하여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